터키라는 나라는 대서양에 면한 것도 아니고 유럽연합의 일원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슬림이 최소한 80% 이상 되는 중동 국가의 일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터키가 이 나토에 가입하게 된 것일까요? 나토에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전쟁과 관련해서 터키가 나토에 가입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 간에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 전쟁과 나토의 인연입니다. 최근 핀란드와 스웨덴이 새로 나토에 가입하려고 합니다. 스웨덴은 중립국이 된 지 74년 만에 중립국 지위를 버리고 서방의 일원이 되려는 시도인데요. 핀란드는 오랫동안 러시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나토의 우산 아래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 같은데요. 스웨덴의 경우에는 놀랄만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나토라는 것은요,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약자로 현재 30개의 회원국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럽에 28개 국가가 있고요. 미국과 캐나다 2개 국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에 가입하려면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신규 회원을 받는 관행이 있거든요. 그래서 터키가 반대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두 나라는 가입되지 않고 있는데요. 뭐 국제사회의 여러 의견에 의하면 터키가 반대한다 그래서 스웨덴과 핀란드가 가입하지 못할 것 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끝까지 터키가 반대한다면 저 미국이라고 하는 무서운 눈이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보복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터키라는 나라는 대서양에 면한 것도 아니고 유럽연합의 일원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슬림이 최소한 80% 이상 되는 중동 국가의 일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터키가 이 나토에 가입하게 된 것일까요? 나토의 이름은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 북대서양과 아무 상관없는 터키인데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터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요, 오늘날 터키 공화국이 생긴 1920년 정도로 가야 합니다. 그 전까지는 한 600여 년간의 오스만 제국이 있었죠. 그러다가 1차 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은 독일 그리고 오스트리아와 함께 패전국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연합국들이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분할하는 쉐브론 조약을 나오게 됩니다. 이때 연합국이 제시했던 영토의 분리 방안은 이랬습니다. 수도 이스탄불 지역은 연합국의 공동 관리를 한다. 유럽 영토 그리고 이즈미르 지역은 이곳에 그리스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이곳은 그리스의 관할로 한다. 그리고 나머지 땅도 서양 열강이 이렇게 분리해서 가져가겠다라고 천명을 합니다. 남쪽 지방은 이탈리아가 가져가고 또 시리아는 프랑스의 영역이고 그 시리아와 붙어 있는 곳도 프랑스의 영역, 그리고 동북방은 러시아 영역, 그리고 맨 동쪽은 영국 영역, 키프로스는 영국 식민지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국의 요구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터키가 패했으니 내륙의 영토 일부만 가지라는 연합국의 요구가 있었던 거죠. 그때 무스타파 케말과 군인들은 이런 연합국의 요구에 굴복할 수 없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술탄은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이런 군인들은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국민회의란 걸 만들고 독립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독립전쟁이 크게 세 군데서 있었는데요. 맨 동부 지역에서는 러시아군과 싸워가지고 러시아를 동쪽으로 밀어냈고요. 남부 지역에서는 프랑스와 싸워서 이기게 되고요. 자, 서부 지역에서는 이즈미리에 있었던 그리스 군인들이 오늘날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 근처까지 침입해 왔습니다. 이것을 물리치게 되죠. 비록 1차 세계대전에서는
이 터키가 패한 국가였지만 이 독립전쟁에서는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조약이 로잔 조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923년에 로잔 조약에 의해서 정해진 국가 경계는요, 그 전에 서양 열강이 분할했던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게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 이유는 오스만 투르크 술탄을 버리고 공화국을 수립한 군인들이 용맹하게 싸웠기 때문이고요. 터키 공화국은 1차 대전에 배상금을 치르지 않았고 또 유럽의 일부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 입장에서는 이스탄불을 포함한 유럽 영토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죠. 하지만 유럽 영토를 사수하는 바람에 에게해의 여러 섬들을 그리스에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와 터키 두 나라의 국경을 보면 참 웃깁니다. 바다에는 모든 섬은 그리스 땅이고요. 아주 가까이 육지는 터키입니다. 이 사이에 어떤 경제적인 일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좀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있죠. 국경을 이상하게 그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당시에 로잔 조약을 맺었던 아타투르크 입장에서는 유럽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땅을 버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섬들을 그리스에 내줄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구국의 영웅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입니다. 이 사람은 오스만 제국의 육군 장군이었고요. 갈리폴리 전투에서 영국군을 물리쳐가지고 독립전쟁에 참전 영웅이 되는데 국민군대를 이끌고 독립전쟁을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터키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고요. 그의 성씨 아타투르크는 튀르크인의 아버지라는 의미입니다. 본래 터키는 성이 없었어요. 오늘날 아랍 지방 사람들도 성이 없는 것처럼 터키에도 성이 없었는데 이때 공화국을 만들면서 모든 국민들이 성씨를 갖게 됐는데요. 이때 무스타파 케말은 아타투르크란 성씨를 갖게 된 거죠. 아타투르크란 성씨는 이 사람한테만 부여했기 때문에 이 사람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아들을 남기지 않았거든요. 딸은 여러 명 있었습니다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성씨를 가진 사람은 없게 되었던 거죠. 터키에 가보면요. 온갖 화폐에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의 얼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터키 공화국을 세속 공화국 체제로 만들려고 했어요. 자, 세속 공화국 체제가 뭐냐면 그 전에 오스만 투르크에서는 술탄이 있고 귀족이 있고 튀르크인이 있고 또 그 밑에 기독교인도 있고 여러 다른 민족들이 있었죠. 이렇게 계급화된 나라였지만 이 제국이 무너지고 공화국이 되면서 모든 국민들을 평등한 세상으로 만들려고 했죠. 그래서 이분의 어록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주권은 조건 없이 제한 없이 인민의 것이다. 모든 인민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이 사람의 의지였던 거고요. 이 사람이 주창했던 게 바로 세속화 또는 세속주의라는 거였습니다. 이거에 상대되는 개념은 종교주의겠죠. 여기서 종교는 이슬람일 겁니다. 오늘날 이슬람을 국가 통치 체계로 만든 두 나라가 있어요. 하나는 사우디아라비아고 하나는 이란이에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정이면서 이슬람 체제를 갖고 가는 거고 이란은 1979년 혁명 이후에 공화국이면서 이슬람 체제로 가는 거죠. 터키도 오스만 투르크 시절에는 물론 이슬람주의는 아니었어도 이슬람이 강력한 사회 구심점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공화국을 만들면서 이 터키 공화국은 세속주의를 추구하는 사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슬람이 생긴 1300년 동안 지속된 칼리파 제도, 칼리파란 종교와 정치의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이 칼리파 제도를 없애고요. 이슬람이 다스리는 통치, 이것을 없애는 거죠. 또 중요한 건 여성의 교육, 그리고 근대 교육을 정착을 시키고 이슬람의 상징인 페스와 히잡 착용을 금지시킵니다. 자, 페스는 남자들이 쓰는 이제 모자 같은 거고요. 히잡은 여성들이 쓰는 베일이겠죠. 물론 개인적으로 쓰는 거야 뭐 허용될 수 있지만 공공장소에서 착용 금지다라고 하는 거고 여성의 지위를 획기적으로 높였는데요. 그것이 바로 서구식인 거죠. 서구 열강들이 하는 여성 지위를 그대로 갖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여군 사관학교를 도입합니다.
그 사관학교를 졸업한 유명한 여성이 바로 사비야 객첸 공군 대령입니다. 여기 사진에서 있는 여성이죠. 비행기를 타고 있는 공군 조종사인데요. 그녀 이름을 딴 공항이 이스탄불에 있어요. 이스탄불에 공항은 두 개인데 하나는 아타트르크 공항이고 또 하나는 사비야 객첸 공항인데 이 여성의 이름을 공항 이름에 붙였다? 세계의 여러 공항 중에서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 여성의 지위가 그만큼 높게 했다는 거고요. 이 사비야 객첸은요, 여군 사관학교 공군부 수석으로 졸업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높게 인정을 했고 아타투르크의 양녀로까지 받아들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타투르크가 살아있을 시절에는 경제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었고요. 정치적으로도 혼란이 적었었죠. 자, 그러다가 1949년에 나토라는 국제기구가 생깁니다. 자, 그럼 나토는 왜 생겼을까요? 여기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서유럽 지역에 있는 나라와 빨간색 지역에 소련이 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이 있죠. 1945년에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급속도로 두 체제로 양분이 되게 됩니다. 러시아 중심의 소비에트 연방이 공산 세력이라면 유럽과 미국 중심의 서구 자유진영이 있었던 거죠. 냉전 체제가 이렇게 무르익으면서 소련에 대항하는 국제기구가 필요하겠다라는 의미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자, 터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터키는 아시아와 유럽에 걸친 나라죠. 하지만 자신들은 유럽을 지향한다라고 보고 있었어요. 1949년 이쯤이 되면 소련이라고 하는 적이 상당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터키의 최대 적수는 러시아였어요. 오스만 투르크와 러시아는 총 13회 전쟁을 하게 되었었던 거죠. 그런 시점에 나토가 결성이 돼가지고 러시아 다양한 국제기구가 생긴다고 하니까 터키도 가입하고 싶었죠.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쪽에 계속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럽 국가들은 이 터키를 나토의 일원으로 해주고 싶어 하지 않았죠. 왜 그렇죠?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슬람이 다수인 국가고 유럽은 일부만 걸쳐 있고 아시아 땅이 대부분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나토에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만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인데 터키가 웬 말이냐? 뭐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 가입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 시점에 1950년 6월 25일 우리가 잘 아는 한국전쟁이 일어나서 3개월 만에 낙동강 전선까지 대한민국 군대가 밀려나게 되고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이 오죠. 그러던 전쟁 중 1950년 7월 25일 날 터키는 한국전쟁에 파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하지 한 달 후쯤에서 보니까 미군과 한국군은 점점 남쪽으로 밀려 내려가고 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군도 이것을 제대로 막지 못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있던 그런 상황에 터키가 참전하겠다라고 군대를 파견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이 오케이를 했겠죠. 그로부터 석 달 후에 5천 명의 여단급 전투부대가 부산에 입항을 합니다. 전격적으로 전투부대를 보낸 거죠. 그 다음 해 10월 22일 날 나토 회원국에 터키는 가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토를 주도했던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한국 전쟁이 상당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 터키가 지금 나토 회원국에 가입하겠다 신청서를 내놓은 상태다. 그런데 유럽 여러 나라들은 상당히 의견이 부정적이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터키가 상당히 이쁘게도 한국 전쟁에 5천 명 이상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파병을 했고 거기서 잘 싸웠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터키가 상당히 이제 이법이겠죠. 여기 터키 여단의 여단장 타흐신 야지즈가 미 제8군 사령관 월터 노커로부터 수훈을 받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터키는 지금 미국, 영국, 그 다음에 터키 세 번째로 가장 많은 군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 상당히 이뻐 보인 거죠. 이렇게 해서 터키가 나토 회원국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던 거고요. 그로부터 터키는 러시아에 대항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 나라로서 뭐 유럽 여러 나라들한테 상당히 인정받는 그런 위치가 되었던 거죠. 자, 여기 터키의 가장 큰 도시인 이스탄불이는 바로 그
그곳 보스포러스 해협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요. 터키가 얼마나 지정학적으로 대단한 위치에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스탄불이 지나가는 이 보스포러스 해협 그리고 차나칼레 해협 이 두 해협은요. 이 흑해와 에게해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국제 수로입니다. 흑해 내에 있는 여러 연원 국가 입장에서는 이 보스포러스 해협과 차나칼라 해협을 지나지 않으면 지중해로 나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중해로 못 나간다는 건 대서양으로도 못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이 수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흑해 연안에 있는 여러 나라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루마니아, 조지아, 이런 나라들은 이 수로에 통행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통행에 관한 협약이 몽트레 협약이에요. 그러니까 흑해 내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상선이나 아니면 군함들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지만 이 흑해 내에 있지 않은 다른 나라들은 이 수로를 자유롭게 항행할 수 없어요. 들어갈 수는 있지만 오랜 시간 머물지 못하고 또 일정 톤수 이상은 군함이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조약도 있거든요. 그것을 지금 터키가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러시아의 발틱 함대와 이 태평양 함대가 먼 거리를 돌아서 지금 지중해를 거쳐서 에게해를 거쳐서 흑해로 들어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럴 때에 터키가 이 두 해협을 막고 있음으로써 러시아의 흑해 함대가 보강되는 것을 지금 저지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특히 이 시점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어서 석유와 식량, 자원 이런데 문제가 많아지는 이 시점에서 보면 터키라는 나라의 중요성은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지금 터키라는 나라는요, 이 카스피에 있는 여러 석유나 가스들이 석유 수송로를가 파이프라인이 터키를 지나고 있고요. 또 터키 내에는 미군 공군 기지가 자리하고 있고 시리아에는 러시아의 해군 기지가 또 있고 중동 지방에 화약과 같은 이스라엘이 있고 또 여기에 관계들 속에서 터키는 중동의 일원이긴 하지만 또 이슬람권이기도 하지만 또 유럽에 일부 걸치고 있고 또 자유진영이고 러시아와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먼 것 같기도 하고 우크라이나와 먼 것 같기도 하고 가까운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어떤 애매모호한 어떤 전략적 관계를 유지를 하면서 자신들의 강점을 좀 살리고 있는 중인 거죠.